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탈북자 김나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직접 겪은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집안에서요. 북한군 정치지도원으로 8년을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북한 철도청에서 급전사령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북한에서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중 하나였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였어요.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을까요? 왜 7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18일 동안 동남아 정글을 헤매야 했을까요? 왜 절벽 끝에서 딸을 업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의 탈북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이야기이고 모성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죽음 앞에 섰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15년이 넘었네요. 한국에 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이, 그 끔찍했던 18일간의 여정이, 그 절벽 끝에서의 선택이 모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 북한을 알리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북한군의 실상을 가르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 교육을 하고 공직자들에게 안보 교육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6,000회가 넘는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요즘 너무 힘듭니다. 평일 낮에는 강의를 뛰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춘천에 있는 막국수 집에서 서빙을 보고 저녁과 주말에는 불고기집 주방에서 주방 실장으로 일합니다.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입니다. 제 차 뒷좌석에는 항상 식당 앞치마, 장화, 장갑, 노트북이 뒹굴고 있어요. 이렇게 일해도 생활비 내고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정말 힘들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벌어도 남는 게 없고 미래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저도 압니다. 저도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께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전기가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에어컨을 틀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수박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북한에서는 노동자 한 명이 한 달에 3,000원을 벌었습니다. 수박 한 통이 4만 원이에요. 노동자가 1년을 일해도 수박 한 통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 곳에서 온 제가 지금 비록 3가지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도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어서, 무엇보다 이 자유로운 땅 대한민국에서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에 사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통일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북한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탈북을 꿈꾸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1970년대 초반 북한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어요. 북한군 육군단 사령부에서 통신 참모를 하셨죠. 계급은 대좌.
우리나라로 치면 대령입니다. 저희 집안은 북한에서 소위 핵심 계층에 속했습니다. 북한은 성분 사회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나라죠.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버지가 어떤 직업인지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축복받았다고 해야겠네요. 저희 아버지는 7명의 아들을 두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7명이요. 그 시절 북한은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 시대였습니다. 남북한 할 것 없이 아이를 많이 낳던 때였죠. 북한은 더 했어요. 임신한 여성에게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배급을 줬으니까요. 300g씩이요. 먹는 게 걱정 없으니까 피임도 안 하고 병원에 피임약 같은 것도 없으니까 생기는 대로 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계속 아들만 태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7가지요. 아버지는 오기가 생기셨대요. 딸을 낳을 때까지 해보자. 그래서 8번째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7 오빠를 둔 외동딸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7명의 오빠들과 함께 자란 어린 시절이요. 저는 정말 곱게 자랐어요. 오빠들이 저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제가 뭘 해달라고 하면 7명이 달려들어서 다 해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굉장히 강하게 자랐습니다. 군인 집안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집은 정신교육이 철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해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배운 사상교육을 아버지 앞에서 복습해야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네, 위대하신 수령님께서는 항일 빨치산 투쟁을 하시며 이런 식이었죠. 우리 오빠들은 전부 군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내 자식들은 다 군복을 입어라 였으니까요. 북한은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체제가 아니었어요. 자원해서 가는 거였죠. 그런데 왜 북한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가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간단합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면 결혼을 못해요. 맞선 자리에서 여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어디에서 복무하셨어요? 이겁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남자는 남자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요. 우리 오빠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전부 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들 출세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성분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기절초풍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곱게 키워서 남의 집에 시집 보내야지 왜 군대에 보내서 고생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결정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그 당시 북한에서 여자는 군대를 의무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뽑아서 갔습니다. 600명이 졸업하는 학교에서 3명만 선발해서 군대에 보내는 시기였죠. 그런데 저는 집안 배경이 좋았으니까 추천을 받았습니다. 1992년 저는 20살의 나이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북한군 육군단 제7군단 사령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제 고향인 함흥을 중심으로 후방을 지키는 군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치지도원이 되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군인들을 사상교육시키는 정치장교입니다. 북한군에는 2 종류의 장교가 있어요. 전투를 하는 군사지휘관과 정신교육을 하는 정치지휘관입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제 일은 군인들에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교육하는 거였어요. 위대하신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목숨으로 사수합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령님의 영도를 따라갑시다. 이런 교육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믿었거든요. 저는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특별히 충성스러운 집안이었으니까요. 1994년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해 북한 전역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진심으로 슬펐습니다. 우리의 태양이 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직전에 북한군에서 조선인민군 정치지도원 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우리 오빠 4명이 김일성, 김정일을 모시고 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 집이 노동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8남매 총폭탄 가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8남매가 전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1990년대에 탈북한 사람들 중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 기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집안이 온 나라의 모범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당원도 되었습니다. 20살에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거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분이 좋고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8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1999년 저는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철도청에 배치를 받았어요. 직책은 급전사령원이었습니다. 계급은 상위. 우리나라로 치면 대위였죠. 급전사령원이 뭐냐고요? 북한은 모든 수송의 90%를 철도로 합니다. 자동차가 없으니까요. 석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차가 나라의 동맥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전기가 부족합니다. 기차가 전기로 가는데 전기가 자꾸 끊겨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기차를 먼저 보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제 일이었어요. 지휘통제실에서 12대의 전화기 앞에 앉아서 전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서 기차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함흥으로 가는 기차 먼저 출발. 원산에서 청진으로 가는 기차 대기. 이런 식으로요. 엄청난 권한이었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컸고요. 조금만 판단을 잘못하면 가는 기차와 오는 기차가 정면 충돌해요. 북한은 철로가 하나거든요. 복선이 아니에요. 가는 기차도 이 선로를 쓰고 오는 기차도 이 선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출발시키고 저쪽은 대기시키고 이쪽이 도착하면 저쪽을 출발시키고 이런 식으로 통제해야 해요. 머리를 굉장히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싸워야 하는 직장이었어요. 전화가 울리면 다들 자기 기차를 먼저 보내달라고 난리예요. 사령원 동지, 원산 방면으로 가는 화물차입니다. 군수 물자를 싣고 있습니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사령원 동지, 청진에서 평양으로 가는 여객 열차입니다. 승객들이 20일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교통경찰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내야 하는 건 군사물자 나르는 기차. 그 다음 수출품 싣고 가는 화물 기차. 제일 나중 사람 태운 여객 열차. 네, 북한에서 사람 목숨은 제일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객 열차 사람들이 전화해서 아우성이에요. 출발한 지 20일이 됐는데 아직도 함흥입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저한테 뭐 어쩌라고요? 저도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욕이 오가죠. 이 개자식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기차를 계속 대기시키느냐? 저도 지지 않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규정이 그래. 여자가 이런 욕을 하면서 일해야 하는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성분도 좋고 일도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7년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배급이 끊긴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배급이 나왔어요. 물론 간부들이 중간에서 다 빼먹고 쥐꼬리만큼 주긴 했지만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있으면 농장에 가서 먹을 것을 훔쳐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보충하러 왔다. 이러면 농장 사람들도 참았습니다. 잘못하면 얻어맞으니까요. 하지만 전역하고 나니까 달랐습니다. 철도청 직원은 밥을 줘야 해요. 기차를 통제하는 중요한 직책인데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쌀이 없다는 겁니다. 급식소에서 밥을 못 한다고요. 저는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미혼이었으니까 기숙사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밥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물만 먹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닷새가 지나니까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전화기가 울립니다. 사령원 동지. 저는 배가 고픕니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기차를 빨리 보내달라고 난리를 쳐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개자식아. 욕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이 아니구나. 밥이구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모든 교육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정신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령님의 영도를 따라갑시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싶었어요. 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내가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도 이렇게 굶어야 하나. 그 생각을 하니까 섬뜩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북한에는 제대로 된 치료가 없었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천천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여기서 절대로 시집가지 마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 어디로 시집을 가요? 아버지는 입을 놀리기 힘드셨어요. 뇌출혈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버지 고향. 따뜻하다. 먹을 게 많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북도 칠곡 출신이에요. 1939년 일본 놈들이 조선 청년들을 징용에 끌고 가던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야반도주 시켰습니다. 너 빨리 도망가라. 너 우리 집 장손이야.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16살 때 고향을 떠나서 북한 끝까지 도망갔어요. 함경북도 무산까지요. 일본 놈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분단이 됐어요. 1948년에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셨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면 남조선 출신도 고향에 갈 수 있다. 아버지는 고향에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안 가도 되는데 자원에서 인민군 15사단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부대는 영천 전투, 다부동 전투까지 내려갔어요.
아버지 고향 바로 옆이었습니다. 다부동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북한군을 막았죠. 그래서 부산까지 못 내려가고 후퇴했습니다. 아버지는 후퇴하면서 고향 집 앞을 지나갔대요. 어머니도 계시고 집도 보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군대가 후퇴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지나가면서 집을 바라보기만 하셨대요. 조금 있다 다시 내려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다시는 못 내려가셨어요. 아버지는 그 후로 평생을 군복을 입고 사셨습니다. 통일될 때까지 군복을 벗지 않는다. 그게 아버지의 신념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는 깨달으신 겁니다. 통일은 안 된다. 북한은 이제 끝났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너라도 남쪽으로 가라. 아버지 고향으로 가라. 거기는 따뜻하고 먹을 게 많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한국이 잘 사는 걸 다 알고 계셨구나. 아버지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셨구나. 그리고 딸인 나라도 그곳으로 보내고 싶으셨구나.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희망이 없다. 배급은 끊겼고 사람들은 굶어 죽고 거리에는 시체가 널려 있고 김정일이 시체 수거 전담 회사까지 만들었어요. 927이라고. 1997년 9월 27일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927입니다. 그 회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거리에 널린 시체를 수거해 갔어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시집 가서 애를 낳으면 그 애도 이렇게 굶어 죽을 거다. 내 자식한테 이런 인생을 물려줄 수는 없다. 나도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집에 갔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잠깐 집에 간 거예요.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베갯머리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엄마, 사흘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호적에서 빼세요. 동사무소에 가서 죽었다고 신고하세요. 여자는 어차피 엄마 곁을 떠나 남의 집으로 가는 자식입니다. 잘 살 거니까 엄마는 오빠들 집에 가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사세요. 저는 외동딸이었지만 오빠가 7이었어요. 오빠들은 다 군에서 높은 계급이었고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어머니는 저만 시집 보내면 오빠들 집을 돌아가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집을 안 가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못 가게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편지만 남기고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1997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25살이었어요.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짐도 없고 그냥 몸만 나왔어요. 중국으로 가는 방법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었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에요. 북한과 중국 국경은 두만강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저는 함흥에서 국경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안내인을 만났어요. 돈을 주고요. 밤에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가을이었으니까요. 강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춥고 무서웠어요. 뒤돌아보니 북한이 보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오빠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저는 먼저 중국말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요.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예요.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그럼 저는 끝이에요.
북한에 가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거나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절대 들키면 안 됐어요. 저는 조선족 행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족이 뭐냐고요? 중국에 사는 한국계 중국인이에요. 중국에는 조선족이 많습니다.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조선족인 척하면서 중국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중국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요. 월급은 거의 안 줬어요. 밥만 먹여주고 잘 곳만 주는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말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중국말을 공부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석 달 후에 저는 간단한 중국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구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많이 차려놨거든요. 인건비가 싸니까요. 저는 청소하는 아줌마로 들어갔어요. 조선족이라고 거짓말하고요. 면접 볼 때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너 어디 사람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길림성 장백현에서 왔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중국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돈만 주면 신분증을 만들어줘요. 20분이면 만들어줍니다. 그 가짜 신분증으로 저는 취직을 한 겁니다. 사장님은 저를 믿었어요. 제가 중국말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구두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구두 공장 사장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1997년에 한국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IMF 위기요.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는 사업을 못하니까요. 제 남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국 산동성 청도에 구두 공장을 차린 거예요. 남편은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장 일은 직원들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낚시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다 사장님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발 만드는 재료를 사올 때 가격을 부풀려서 보고하고 차액은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재료가 실제로는 20위안인데 사장님한테는 50위안이라고 보고해요. 그럼 30위안이 남잖아요. 그걸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죠. 신발 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말했어요. 사장님, 저 직원들이 도둑놈들이에요. 나한테 똑같은 재료 하나 주세요. 제가 이거 얼마에 사올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직원이 80위안에 사왔다는 재료를 저는 35위안에 사왔어요. 그리고 그 재료 파는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공장하고 거래할 거니까 앞으로 더 싸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더 낮췄어요. 80위안짜리를 35위안에 사오니까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저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지? 남편은 저한테 공장 관리를 맡기고 싶어 했어요. 그럼 자기는 낚시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남편이 저를 믿으려면 제 가족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영 씨, 부모님을 만나러 갑시다.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계신데.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거짓말로 둘러대려고 했는데 남편이 계속 졸라요. 부모님을 꼭 만나야겠어요. 나영 씨한테 공장을 맡기려면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죠.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하자.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고. 저는 제가 북한에서 올 때 몰래 가지고 온 군인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저 조선족 아닙니다. 북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쫓아내시려면 쫓아내세요. 할 말 없습니다. 남편이 군인증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야 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선족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선족을 못 믿겠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도둑놈들이에요. 방금까지 일하던 직원들 봤잖아요. 나영 씨가 조선족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실향민이었어요. 북한이 고향인 분이었죠. 그래서 북한 사람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영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저를 절대 한국에 데려가지 마세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한국이 훨씬 좋은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군 출신이에요. 우리 오빠들이 다 북한군에 있고 전방에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다 처벌받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만 살 거예요. 절대 한국에는 안 가요. 그게 저랑 결혼하는 조건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국에 안 데려갈게요. 저도 어차피 중국에서 돈 벌 거니까 여기서 살면 되죠. 그렇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중국에서 불법으로요. 제가 호적이 없으니까 정식 결혼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2002년에요. 딸 이름은 하나라고 지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중국이지만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었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하나가 자라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적어도 굶주리지 않겠구나. 이 아이는 거리에서 죽는 시체를 보지 않겠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하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적이 없었어요. 제가 호적이 없으니까 딸도 호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호적에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저랑 정식 결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는 7년 동안 호적 없이 살았습니다. 학교도 못 갔어요. 저는 하나한테 한국말을 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잡혀서 북한으로 보내지면 하나도 같이 북한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도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한테 중국말만 가르쳤어요. 하나는 7살이 될 때까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국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남편은 공장 운영하고 저는 공장 관리하고 하나는 집에서 놀고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치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호적 조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짜 신분증으로도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중국말을 워낙 잘하니까 공안들도 의심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안들이 기계를 들고 다녔어요.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나오는 기계요. 가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저는 매일 공장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공안들이 오면 뒷문으로 도망가고 또 오면 또 도망가고. 그런데 딸이 문제였어요. 저 혼자면 어디든 숨을 수 있어요. 담 넘어서 도망가고 골목으로 숨고. 하지만 7살 딸을 데리고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비상시국에 절대로 공장을 떠나면 안 돼요. 낚시고 뭐고 다 취소하고 공장에 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딸을 당신한테 맡기고 도망갈 수 있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당신이 중국말도 그렇게 잘하는데 누가 당신을 북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미리 정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피해 다니면 돼요.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의 해병대 전우회에서 홍콩으로 배 타고 낚시 가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5박 7일인가 6박 7일. 남편이 총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는 24기 해병대 사령관이 온다는 거예요. 남편의 군대 시절 대장이었던 사람이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나 안 가면 안 돼. 내가 총무인데 내가 빠지면 안 돼.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여행이에요. 당신이 여기 있어야 내가 안심하고 피해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김치도 다 담그고 짐도 다 싸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바로 그날 점심때 공안들이 공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정문을 지키는 할아버지한테 미리 말해뒀어요. 공안들이 오면 절대 문을 바로 열어주지 마세요.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제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날도 할아버지가 전화했어요. 사모님, 공안들이 왔는데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제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절대 열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4층 우리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딸이 거기 있었어요. 여름이라 러닝구에 팬티 바람으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와.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서 공장 뒷담을 넘어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제가 돈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때 제 바지 주머니에 있던 건 딱 이것뿐이었습니다. 딸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잔돈 받은 80위안, 50위안짜리 1장, 10위안짜리 3장, 그리고 제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들. 칼 하나, 독약 앰플 2개. 독약은 쥐약이었어요. 중국 시장에서 파는 핑크색 쥐약. 3대가 먹고 죽는다는 독한 약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걸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만약 제가 잡히면 저는 살아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요. 저 혼자 죽는 걸로 끝내야 하니까요. 제가 북송되면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 30명이 다 처벌받습니다. 오빠들은 다 군 간부였어요. 다 군복을 벗어야 하고 다 수용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독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잡히면 그냥 먹고 죽으려고요. 딸은 신발도 못 신고 팬티 바람에 반바지만 입고 따라 나왔어요. 엄마, 왜 이래? 왜 이렇게 도망가? 딸이 중국말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남편한테요. 한 통화에 50위안이었습니다. 길게 통화할 수 없었어요. 남편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 지금 추격당했어. 전화 꺼. 추격당했어. 전화 꺼. 그리고 전화기를 끓는 물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저 때문에 잡히면 안 되니까요. 남편은 북한 사람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남편은 지켜야 했어요. 그 다음 저는 딸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80위안, 신발도 없는 딸, 팬티 바람에 제 모습,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가 외워두었던 브로커 전화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살면서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항상 탈출 브로커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녀요. 생명줄이니까요. 저도 그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딸하고 나를 한국까지 데려다 주세요. 도착하는 즉시 부르는 돈 다 줄게요. 1억이든 뭐든 다 줄게요. 지금 돈은 못 가져 나왔어요. 나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빨리 안 떠나면 잡혀요. 나를 살려주세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해까지 내려가는 조가 있는데 그 조가 곤명이라는 곳에 오늘 밤에 도착해요. 거기로 오세요. 저는 딸을 데리고 곤명으로 갔습니다. 밥도 못 먹고 신발도 못 신고 거지꼴로요. 그날 밤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을 지나서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 갈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 2주 정도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주? 정글을 걷는 2주라는 걸요. 우리 일행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저랑 딸 그리고 다른 아줌마 6명. 다들 중국에서 쫓기다가 온 사람들이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상해에서 버스에 태워서 중국 국경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3분 정도 걸렸을까요? 강 하나를 건너니까 거기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베트남 모든 역이랑 터미널에 지금 단속이 심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딱 봐도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검문이 없는 길로 가야 해요. 무슨 길이냐고요? 정글이요. 420까지 정글을 걸어서 가야 한대요. 그게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 우리가 정말로 정글을 걸어가는구나. 우리 일행은 베트남 브로커를 따라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만 걸었어요. 왜냐하면 낮에 움직이면 마을 사람들한테 보이니까요. 밤에만 토치 하나 들고 정글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정글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길이 없어요. 그냥 나무랑 풀이 우거진 곳을 헤치고 가는 겁니다. 앞에 베트남 브로커가 토치를 들고 가면 우리는 그 뒤를 졸랑졸랑 따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고 물은 강에서 떠먹고 밥은 브로커가 가끔 마을에 가서 사오는 거 먹고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모기였습니다. 여러분, 열대지방 모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만해요. 손가락만 해요. 숨 쉬면 코로 들어와요. 입으로 숨 쉬면 입으로 들어와요. 온몸을 물어뜯습니다. 물린 자국이 부어오르고 간지럽고 아프고 저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어른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딸은 달랐습니다. 7살 아이가 러닝구에 반바지 바람으로 정글을 걷는 거예요. 모기가 온몸을 물어뜯으니까 딸의 팔다리가 다 부어올랐어요.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온몸이 붓고 사람 같지 않았어요. 딸은 가다가 자꾸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못 가겠어. 아파. 가기 싫어. 그러면 제가 업고 가야 했어요. 업고 가다가 딸이 무거우면 내려놓고 또 가다가 딸이 뒤처지면 가서 데려오고 오르막을 올라가다가 딸이 굴러떨어지면 다시 내려가서 데려오고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아줌마들이 저한테 왕따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 미친 여자야. 왜 애를 데리고 이 길을 오는 거야? 애 때문에 우리가 계속 늦어지잖아. 애를 어디 맡겨놓고 혼자 오든지 해야지. 너 때문에 우리가 늦어지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매일 이런 식으로 저를 욕했어요. 우리 딸이 중국말밖에 모르는데
한국말로 하는 욕을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엄마가 지금 혼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딸이 나무 뒤에 가서 숨어서 울면서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아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애를 데리고 온 게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걸었습니다. 정확히 18일을 걸었어요. 18일째 되는 날, 우리는 원래 오늘 새벽 1시까지 어느 지점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캄보디아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 때문에 3시간이 늦어졌어요. 브로커가 초조해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도착하지 못하면 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지름길로 가자고 했습니다.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밧줄을 나무에 묶어서 던지고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3시간을 줄일 수 있대요. 다른 아줌마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못 가. 이거 어떻게 가? 그리고 또 저한테 화를 냈어요. 저 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저 애를 버리고 갔어야 했어.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좋아. 내가 먼저 애 업고 내려갈게.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 내려올 수 있잖아. 아줌마 하나가 말했어요. 그래, 너 한번 시범 보여봐. 내가 군대 갔다 왔잖아. 내가 해봐. 저는 군대에서 정치지도원이었지 특수부대가 아니었어요. 밧줄 훈련 같은 거 안 받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숲속에 들어가서 칼로 나뭇잎을 뜯어서 옷에 넣었어요. 그리고 딸을 포대기처럼 제 등에 꽁꽁 묶었습니다. 딸한테 한바탕 욕을 했어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됐어. 왜 빨리 못 가? 널 낳지 말걸. 온갖 악담을 다 하면서 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까 떨어지면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애는 무슨 죄야? 왜 남의 나라 정글에서 죽어야 돼?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 애를 죽이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뛰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밧줄을 붙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왜 남의 나라 절벽 끝에서 애를 업고 죽어야 하지? 남편도 미웠고 딸도 불쌍했고 저도 불쌍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브로커가 와서 제 엉덩이를 발로 찼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가.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밑을 보면 무서우니까 하늘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잡고 울면서 뛰어내렸습니다. 밧줄이 흔들렸어요.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뒤에 있는 딸이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날 좀 내려놔요. 엄마, 사람 살려. 아빠. 새벽 정글에서 딸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악을 쓰면서 밧줄을 내려갔습니다. 손이 찢어졌어요. 피가 났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딸한테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엄마 등에 머리 딱 붙여. 눈 감아. 30개만 세. 엄마가 내려간다. 딸이 제 등에 머리를 딱 붙이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1, 2, 3. 저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짧았어요. 끝까지 내려갔는데 땅이 안 닿았어요. 3m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밧줄 끝에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딸을 업은 채로요. 떨어지면서 딸이 제 위로 넘어갔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딸이 머리를 돌에 부딪혔습니다. 딸이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급하게 딸을 묶은 옷을 칼로 찢어서 풀었습니다. 하나야, 하나야. 딸한테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제 손이 뜨끈뜨끈한 걸 느꼈습니다. 피였어요. 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제 손에서 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북한에서 하시던 기도요. 어머니는 종교가 없으셨지만 오빠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몰래 빌었어요. 새벽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놓고 정화수라고 하면서 빌었죠. 하늘님, 부처님, 예수님, 누구든 계시면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때 그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늘에 누가 계시면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 순간 딸이 눈을 떴어요. 엄마.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살았어. 내가 살았어. 딸의 머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살아있었어요. 저는 옷을 찢어서 딸의 머리를 감싸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걸어야 했어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시간 없어. 저는 딸을 안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가 캄보디아 국경이에요. 저기만 가면 돼요.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고 푸놈펜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 가면 돼요. 택시가 한 대 섰습니다. 우리 8명이 다 탔어요. 기사가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말했어요. 코리아, 한국 대사관.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그런데 차가 얼마 안 가서 섰습니다. 내리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직 안 도착했잖아요. 기사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어디냐고요?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계속 내리라고 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라 직원들이 드나들고 차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기사가 우리를 북한 대사관에 팔아먹으려는 거구나. 북한 사람을 고발하면 2,000위안을 준대요. 캄보디아 돈으로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이 기사가 우리를 북한 대사관 앞에 데려다 준 거예요. 저는 칼을 뽑았습니다. 제 바지에 항상 차고 다니던 칼이요. 그리고 기사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한국말로 소리쳤어요. 죽여버린다. 이 길을 18일 동안 걸어서 왔는데 너 지금 우리 팔아먹으면 이 8명 목숨하고 너 목숨 바꿔야지. 기사는 제 말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칼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손을 들고 막 빵빵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북한 대사관 2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기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제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제 칼에 달린 액세서리요. 남편이 한국에 출장 갔다가 사온 칼이었는데 거기에 나무 모양 액세서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 나무 가운데에 작은 태극기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본 순간 칼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를 기사한테 보여줬어요. 여기 가란 말이야. 여기. 기사가 태극기를 보더니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차에서 내려서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어요. 저는 긴장하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가라. 제발 가라. 22까지 셌을 때 차가 또 섰습니다. 또 내리래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기사가 제 어깨를 탁탁 치면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흰 벽에 금색 장식이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무궁화 꽃이 새겨진 문양이 있었어요. 무궁화, 남한을 상징하는 꽃.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저는 뒤를 돌아서 다른 아줌마들한테 소리쳤습니다. 뛰어, 빨리.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에는 캄보디아 군인이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군인한테 달려가서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열어, 빨리. 군인이 껌을 씹으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하는 거였죠. 저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줘, 제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딸을 끌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에 아줌마들도 다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우리 8명이 그 자리에 다 쓰러졌습니다. 18일 동안 걸었던 그 긴장이 다 풀려버렸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북한 태극기의 4배는 되는 큰 태극기였습니다. 하얀 바탕에 빨강과 파랑이 선명한 태극기. 저는 그 태극기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깃발과 친한 적도 없고 그릴 줄도 모르고 그냥 나만 깃발이라는 것만 알았는데 그 깃발이 저를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대사관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맨 간부 같은 사람이 뛰어나왔어요. 우리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우리 딸한테 다가와서 물었어요. 너 몇 살이니? 딸이 저를 봤어요. 중국말밖에 못하는 딸이 엄마한테 번역해달라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딸의 얼굴에 파리가 붙어 있었어요. 정글을 걸으면서 옷이 다 찢어져서 상처가 나고 거기에 피가 나고 파리가 계속 달라붙었던 거예요. 대사님이 딸을 보더니 손수건을 꺼내서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영웅이다. 너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니? 7살인데. 그러면서 우셨어요. 저도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대사님, 우리 저 앞에 거의 다 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 기사가 우리를 북한 대사관 앞에 내려놨어요. 우리 태극기 없었으면 죽었어요. 대사님이 물었습니다. 기사가 왜 거기에 데려다 놨어요? 저는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기사한테 물어보세요. 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코리아가 2개인 걸 다 압니다. 하나는 잘 사는 코리아, 하나는 못 사는 코리아. 당신들 차림새를 보니까 못 사는 코리아 사람들 같았던 거예요. 자기는 잘 사는 코리아 한국 사람들을 많이 태워봤대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비싼 가방 들고. 그런데 당신들은 옷은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에 처참한 모습이니까 못 사는 코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아줌마들이 다 울었어요. 대사님, 나만이 그렇게 잘 살아요. 정말 우리가 살던 북한 땅이 캄보디아 사람들도 별로 잘 살아 보이지 않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아는 못 사는 코리아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내 혼자만 잘 사는 코리아로 왔구나. 내 가족은 언제 내려오나. 내 부모는 언제 내려오나. 그런 마음에 모두 울었습니다. 대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3달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갈 거예요. 3달.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살았구나. 대사관에서 우리를 한인교회가 운영하는 대기소로 데려갔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지원하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400명. 다 우리처럼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름, 나이, 고향,
그리고 북한 노래 하나 부르기. 왜 노래를 부르게 하냐고요? 다 북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북한 노래를 부르면 진짜 북한 사람이니까요. 소개가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오늘 또 이렇게 주님 품으로 무사히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국경에서 천군만마를 보내셔서 지키는 군인들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고 다 멀게 하고 우리를 무사히 넘겨주셔서 여기까지 데려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지? 군인은 본 적도 없는데 천군만마는 무슨... 그런데 400명이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찬송을 불렀어요. 돌아온 탕자. 먼 곳에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온다는 노래였습니다. 세상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400명이 앉아서 다 울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가사가 완전히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정처 없이 방황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고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계속 울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조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책 한 권을 던져줬어요. 한국 가려면 이거 외워야 돼. 앞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있지. 그거 못 외우면 절대 한국 못 가. 저는 그 책을 받았습니다. 성경책이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성경을 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외워야 한국을 간다니까 외워야 했어요.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페이지가 딱 펼쳐졌어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는 그 구절을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 이야기잖아요. 웅덩이에 빠졌었잖아요. 정글에서 수렁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절벽에서 건져 올리셨잖아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목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글을 걸어올 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군인들 눈에 안 보이게 해주셨구나. 짐승들이 우리를 안 건드리게 해주셨구나. 그게 천군만마였구나. 저는 그제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저는 거기서 3달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절벽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글에서 무사히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박수를 치셨어요. 이 사람은 내일 당장 한국 가도 돼.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외워서 기도하는데 저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딸도 놀라운 일을 했어요. 딸은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다 배웠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어요. 조하나 어린이 나와서 사도신경 외워봐. 우리 딸이 나가서 쫙 외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7살이 그걸 다 외운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모녀는 빨리 한국 보내.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3달 만에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08년 12월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따뜻한 곳, 먹을 게 많은 곳, 대한민국. 입국 심사를 받고 국정원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왔어요. 남편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중국에서 공장 문을 닫고 한국에 와서 택시 기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왔고 군부대에서 요청이 왔고 점점 많은 곳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북한을 알리는 강사가 된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를 이 일을 하라고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북한군 정치지도원 출신이고 북한 사회를 잘 아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북한을 알려주는 일, 그게 제 사명이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북한에서 평범한 주부였다면 이 일을 못했을 거예요. 만약 제가 북한에서 성분이 나빴다면 군대도 못 갔고 이런 경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특별하게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요. 지난 15년 동안 저는 6,000번이 넘는 강의를 했습니다. 국군 장병들한테 북한군 실상을 가르쳤어요. 청소년들한테 통일 교육을 했어요. 공직자들한테 안보 교육을 했어요. 교도소 재소자들한테 인성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제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통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3대가 수용소에 갑니다. 그들도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8천만 우리 민족이 다 함께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날. 그날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반쪽 광복밖에 이루지 못했어요. 완전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전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물이 나와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나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에 태어났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도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유예요.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이렇게라도 살 수 있어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세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도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유예요.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이렇게라도 살 수 있어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세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북한에 7명의 오빠들이 있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처벌을 받았는지, 무사한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머니도 그곳에 계십니다. 제가 베갯머리에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난 후로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을까요?
얼마나 저를 원망하셨을까요? 밤마다 생각합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오빠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을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북한을 알리는 일, 통일을 준비하는 일, 자유와 복음을 북한에 전하는 일.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제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날까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나영 선교사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 놀라운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나영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기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김나영 선교사님은 북한에서 특권층이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투잡스리잡을 하며 바쁘게 살지만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감사하며 삽시다. 둘째,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우연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5,000년 동안 가난을 운명처럼 살았던 이 나라를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드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나영 선교사님은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김나영 선교사님은 북한에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절벽 끝에서 정글 한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8일간의 정글 여정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넷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김나영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북한군 정치지도원 출신이고 북한 사회를 잘 아는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알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나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나영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이 지금도 투잡스리잡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그분이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김나영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남편분과 딸 하나양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북한에 계신 김나영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머니와 7명의 오빠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이 무사하게 살아가고 계시길 기도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지금도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통일을 이루어 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8천만 우리 민족이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풍요롭게 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김나영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나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